요새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말하자면 통나무 시리즈인 거죠. 로그라는. 제가 워낙에 이제 전부터 했던 작업 중에 막대기를 가지고 작업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2003년부터 계속 뭐 한 100여 점 정도 쭉 그렸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발전돼서 그 테크닉으로 십자가 묵상 시리즈를 좀 그렸었고, 그래서 이제 막대기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즈음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을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읽는 이제 책 읽기 모임, 네네 그런 모임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 한강 작가의 책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사건에 대한 그 책이잖아요. 그 4.3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이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죽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천 개의 통나무로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거를 실제 프로젝트로 설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들판에다가 수천 개는 너무 많고 그냥 가장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99개를 기둥을 꽂아서 그것을 이제 하는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 하는 친구하고 같이 촬영을 해서 남기고 싶다. 그리고 제 기억에 책에서는 그거를 못 이루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렸던 막대기로 그거를 좀 실현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어서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그렸던 그림인데 저기 99개의 막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들은 말하자면 이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정지되어 있는 어떤 물체로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그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공동체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나무를 하나씩만 그리고 하나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개가 모여 있으니까 그게 서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개가 같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모습, 그런 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정지되어 있는 다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그게 내가 생각한 어떤 천국이 아닐까. 천국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 구원하는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뭐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존재하는 것,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떤 천국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죽은 거니까 좀 기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천국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그 배치들로 어떤 거는 서로 기대고 있기도 하고 넘어져 있기도 하고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그리면서 발견되게 된 것은 그 하나의 존재 이외 그 밖에 그 서로를 관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 얼룩으로 혹은 이 흐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막대기보다 막대기 주변이 더 좀 저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그 우리가 그 동양화, 한국화를 그린다고 하면 그 번짐 같은 거를 유화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이프로 그리면서 물감을 섞지 않고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러면 이제 방향성도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외부의 움직임이나 힘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눕혀져서 흘러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림에는 저 막대기와 막대기가 다 이렇게 긁은 자국으로 끈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서 어떤 이걸 그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떤 작용이고, 또 이걸 어떤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관계, 그런 식으로 공동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것, 그 서로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금색으로 한 막대기는 일종의 나일 수 있고, 관찰자, 삼자, 뭐 혹은 구원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있고, 이제 이 부분이 한강 작가의 작품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 위로 흩어지던 눈발이 잘린 우둔지마다 소금처럼 쌓여 빛나던 눈송이들이 생시처럼 생생했다. 그때 왜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마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과 같은 떨림이었지만 눈물 같은 건 흐르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그걸 공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불안이라고. 이게 이제 꿈에 있었던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재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광경에 마음이 쓰여 그의 가을 생각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 통나무들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수천 그루가 어렵다면 99그루, 무한으로 열리는 숫자를 심고 뜻이 맞는 사람들 11명과 힘을 합해 그 나무들의 몸에 먹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깊은 감으로 지은 옷을 입히듯 정성스럽게 영원히 잠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그 모든 일이 끝난 뒤 바다 대신 흰천 같은 눈이 하늘에서부터 밀려내려가 그들을 덮어주길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을 짧은 기록 영화로 만들자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했던 친구에게 난 제안했다.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함께 실현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의 일정이 꼭 맞는 때가 좀처럼 오지 않은 채 4년이 흘러갔다. 지금 짧게 읽었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쓴 글이라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광주에서 태어났고 5.18을 5살 때 경험을 했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우파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뭐 역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한 30대까지 살아왔던 것 같고, 저는 CCC 출신이고 늘 교회에서 봉사했고,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는 좀 역사성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데, 한강 소설을 보면서는 특별히 좀 더 그런 내가 한 사람으로서 혹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금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준 어떤 그런 희생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특별히 저한테 좀 처음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작업을 한 어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아까 공동체성을 갖고 했던 그림 다음으로 지금 최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주체가 있고 그 주체의 주변 영향이 저한테 더 큰 의미로 다가와서 이제 진동에 대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강렬한 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 쭉 보면 하나님이 주체였다가 그 주체가 인간으로 왔다가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주체가 된다든지 그런 시기로 역사가 변해가잖아요. 우리 인식이. 저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진동.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진동과 함께 표현하거든요. 물소리,
혹은 많은 사람의 뭐 소리 뭐 그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 문제를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이건 이제 서로 두 가지 주체가 서로 이렇게 끌리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물리학적인 형태의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주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중력과 진동 공기에 떠있는 어떤 것이 가지고 진동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오는 듯한 가볍게 떨어지는 자기장 뭔가 피어오르는 듯한 쓰러짐 십자가 묵상에서도 그랬던 느낌인데 부러져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뭐 있다 없다 이것이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높다 낮다 꺾였다 날아갔다 세워졌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 한원적인 형태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연상이 되지 않도록 색깔이 있는 것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색깔을 발랐어요. 이건 너무 제목이 주체와 태하는 거야.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위험한데요? 여기서의 주체는 그쪽 주체라고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다시 이제 그 전체를 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스크린보다 크죠? 예, 한 200호 정도 되니까. 이건 환경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해본 건데 좀 약간 장난스러운 이 우주에 나밖에 없다는 이런 거.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작품들이고, 네 이렇게 이제 올해 이제 전시할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이고, 저희 전시회 가면요 항상 이렇게 네. 어떤 작품한테 우리 눈길이 가고 그리고 참 보게 되고 우리 뭐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제목을 먼저 보죠. 아 이런 거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개 설명. 혹은 이제 가끔 이제 작가님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이제 지인들 설명을 해달라. 이건 뭘 뜻하는 거 의미하는 거야. 네. 그거 설명할 수 없는 게 예술이라고 답을 하시긴 하던데. 네. 근데 이제 일단 작품 만들 때 저 미술 되게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말씀하셨던 내 마음속에 뭔가 찾고 그리고 원하고 생각했던 것이 우연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감동하는 설명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요. 동시에 작가가 뭐 어떤 걸 만들고 그리고 뭐 조각해내고 또 할 때 어떤 자기의 생각과 의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들어진 작품은 생각과 의도를 오롯이 담아낸다라고 볼 수 없는 혹은 이제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할 경우도 있고 의도한 것보다 더 크고 혹은 미처 작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담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네네. 그게 뭐 우연이든 혹은 작가도 무의식 중에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작품에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진폭이 클수록 이제 뭐 중요한 작품 혹은 많은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작품 또 여러 시간을 이겨내는 작품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작가의 어떤 의도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지 그게 이제 이 의도의 폭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이 해석의 사이에 일치해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균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가라는 존재는 예술가라는 존재는 내 안에 사람마다 다 자기 안에 그 미가 있는데 가치가 추상적인 그걸 세상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거죠. 어떤 사람 뭐 별로 그 안 꺼내놔도 상관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술가는 일단 꺼내 봐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그거를 잘 캐치해요. 내가 뭘 꺼내고 싶은 건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딱 그거를 꺼내놓을 수는 없어요. 꺼내봐야 아 이게 좀 닮았네, 좀 더 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디벨롭 해가면서 결국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 한 예술가가 만든 모든 작품이 다 그 사람을 완전히 구현해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지만 자기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그게 아주 그 내 내면에 있던 그 미와 비슷한 게 꺼내져 있고 그거를 만나게 되는 순간 만족감을 느끼죠.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밤중에 한 새벽 2시쯤에 나 혼자 막 작업을 하다가 그걸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작가의 프리빌리지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보다 먼저 관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시간을 나만 이렇게 누리면서 와인을 한잔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작가의 가장 큰 그거고. 그럼 작가는 일단은 이제 거기에서 작가의 만족은 그 예술 구현의 만족은 한번 성취가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작품을 볼 것인가. 근데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내가 의도한 것과 사람들이 내 작품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같은 게 좋으냐 다른 게 좋으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같으면 나를 이해한 거니까 내가 의도한 그걸 정확히 이해한 거니까 반갑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이 작품은 딱 내가 만든 것만큼의 사이즈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아 이거는 뭐 막대기를 그려놨는데 뭐 이거는 뭐 같다 이거는 무슨 하여튼 다양하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혀 의도한 게 아닌. 그러면 이 그림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그 해석과 함께 관객 해석과 함께 확장되고 더 거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작품은 관객의 것이에요. 그리고 작가는 처음에 이제 좀 미숙할 때는 딱 내가 의도한 것만큼만 해석하길 바라지만 경험해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경험하면서부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석하길 바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작품을 이제 무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더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추상할 경우에 더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게 또 그림이 더 커지는 그걸로 받아들이면 작가도 더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관객과도 훨씬 관대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더 좋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그 전반부에 그 강의를 하셨을 때는 기획된 예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배 안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유럽의 성당이나 그런 데 가면 들어가는 것 자체로 그냥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여러 꾸밈이 있고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정말
기독교라든가 어찌 보면 그냥 혼자 어찌 이 공간에서 혼자 기타를 막 예배 드릴 때 이 네. 공간에도 미학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예술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그 바스키아 그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바스키아 전시회 갔을 때 바스키아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홍보된 대로 그동안은 그냥 너무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사생활이 복잡한 예술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전시회 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일부분이지만 예술가를 바로 알게 됐을 때 그 느끼는 깊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스키아에 대한 이제 글도 좀 많이 읽어봤으면서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의도했을 때 작품과 그 청중이 느끼는 어쩌면 하나라고는 다 이제 그런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감상자로서 이걸 어떻게 비평해야 되는지 선생님 것도 그냥 설명을 들으니까 더 많이 와닿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작품을 설명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단어에 죄송해요. 아니요. 팝아트 같은 건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그 예술가의 고뇌가 녹아 있겠지만 그 감동이 되지 않은 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네. 생각이 많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미학적 장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미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장소에나 다 미학적 장치는 있고 개척교회에 맞는 또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치 그 다락방 같은 그 특별한 그 아늑함과 거기에 맞는 그 뭐라 그럴까 아카펠라도 좋고 그 절제되어 있는 어떤 것 그게 오히려 더 구현이 되기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학적 장치라는 건 어디에나 통용되는 게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딱 거기에만 맞는 그것을 고안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거는 꼭 커야 하고 막 장엄해야 하고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본이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많이 자본을 투자해서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게 가장 맞는 것인가라는 거를 감각하는 게 그게 또 예술적인 그 뭐라 그럴까 감각이고 그건 또 잘하는 사람이 그룹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그룹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드릴 수 있을까. 다만 이제 목회자는 인커리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예술가로서 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술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뭐 공부를 해야 이해가 가는 장르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예술을 그 감상할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직물적으로 특히 추상화는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굉장히 빠르다, 뭐가 세다, 색깔이 밸런스가 어떻다 이렇게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추상화를 볼 때는 그냥 느끼시는 대로 느끼시면 되고 근데 팝아트라든지 그렇게 서사가 있는 예술 장르는 그 스토리를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뭘 비판하려고 왜 그 논문을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그 학문도 결국은 논문도 그 전 누군가를 그 인용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서 나오잖아요. 예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사가 있는 예술은 어떤 누군가 이전에 있었던 그뭐 대가라면 대가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뭐에 반응을 했는지를 알아야 논문이 이해가 가듯이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알아야 그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미술사를 알아야 이제 미술이 더 보인다라는 게 레퍼런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가서
그 느끼는 대로 설명하면은 분명히 어색가 되어 있죠. 맥락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색감이 좋네 그 정도 얘기하시고, 야 이 친구 재밌는 친구네. 뭐 그런 식의 막연한 설명 정도 하고, 또 그런 게 있는데 솔직하시면 돼요. 그냥 난 잘 모르겠다, 이거는 좀 너무 징그럽다, 뭐 이런 표현도 다 괜찮아요. 근데 작가 앞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솔직할수록 그 대화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솔직히 예술가가 뒤에서 들었다고 해도 그런 표현은 반가워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제일 슬픈 게 그냥 지나가면서 빨리 안 가냐 이렇게 그게 제일 슬픈 경우고, 그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그게 약간 미술에 대해서 모르는 말이라도 훨씬 풍성하게 전시 관람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차이는 있어요. 레퍼런스가 알 필요가 있는 작품 분야가 있고, 팝아트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비주의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문화도 좀 알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네. 일단 오늘 길다면 길고 또 되게 짧다면 짧은 시간 같이 보내는데요. 너무 좋은, 많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성수 작가님 작업한 게 아마 올해 10월에 11월. 네. 예. 잠깐만. 11월에 유엔 갤러리라고 신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 이제 이 작품들을 처음 전시를 하게 됐고요. 7월 달에는 안양에 있는 데서 십자가로 3인 전시를 하는데, 네, 메인 전시는 11월에 하는 게 이제 꼭 쳐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월 전시할 때 저희 한 번개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 같은 날 한번 코레아주 한번 다 한번 가보면 어떨까. 오신 분들 또 말고도 누가 더 오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저희가 만나도 좋겠다. 저는 오십시오.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문자를 드리든 전체 공지라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강의 해주신 이성수 작가분에게 우리 일단 박수로 감사드립니다.